어머니, 냄새 나니까 차 문 닫으세요. 보일러 고치면 데리러 올 테니 꼼짝 말고 여기 계시라고요. 영하 15도의 산속 요양원 앞 아들은 어머니를 짐짝처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보며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눈물 젖은 손수건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30억 로또 복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버려진 그 순간 시작된 통쾌한 역전극.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옥분. 올해 72입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돼지머리를 삶고 내장을 씻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제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지독한 국밥 냄새를 새겨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더군요.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훈장이라 위로했지만 제 자식들에게 이 냄새는 그저 지우고 싶은 얼룩이었나 봅니다. 지금 저는 그 자식들의 차에 실려 고려장터나 다름없는 산속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주머니 속에는 이 냄새보다 더 지독한 배신의 증거와 인생을 뒤집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가슴속에 맺힌 이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차창을 때리며 윙윙거립니다. 고급 외제차의 가죽 시트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울 지경이었지만 제 뼈마디는 시리도록 떨려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놈 철수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히터 더 틀어드려요? 저는 창밖의 잿빛 하늘만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됐다. 기름 닳는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 미영이 코를 막은 손을 휘휘 저으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유 여보, 환기 좀 시켜. 차 안에 돼지 누린내가 꽉 찼잖아. 철수가 난처한 듯 아내 눈치를 보며 웅얼거렸습니다. 밖이 영하야. 문 열면 어머니 감기 드셔. 미영이 콧방귀를 뀌며 창문을 반쯤 촥 내렸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찬물에 손 담그고 사신 분이라 이 정도는 끄떡없으셔. 내 코가 썩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래요, 어머니? 살을 애는 찬바람이 뺨을 후려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살가죽이 두꺼워서 추위 같은 건 모른다. 미영이 승리감에 도취된 듯 남편을 툭 쳤습니다. 들었지? 얼른 밟아. 그 요양원 예약 시간 늦으면 위약금 물어야 한대. 현대 요양원. 산속 깊은 곳에 덩그러니 박혀있는 고려장터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철수는 며칠 전부터 보일러가 고장났다느니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느니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딱 보름만 계시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아시죠? 신호대기에 걸리자 철수가 뒤를 돌아보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물건을 꽉 움켜쥐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알다마다. 내 아들이 하는 말인데 믿어야지. 철수의 입가에 비릿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지나 요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수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원장님이 기다리신대요. 미영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삐거덕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거기 밥 잘 나온대요. 냄새나는 국밥 같은 거 말고 깔끔한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보따리를 집어들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제 패딩 점퍼에 묻은 먼지를 터는 신용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갈게요. 연락드릴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검은색 세단은 눈보라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도망가는 뺑소니범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차의 붉은 미등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 위로 뜨거운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이 추운 날 밖에서 뭐 하십니까? 요양원 현관에서 두툼한 점퍼를 입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원장님 모양입니다. 그는 제 허름한 몸빼바지와 낡은 보따리를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드님이 바쁘신가 보네. 그래도 그렇지 인사도 없이 가버리나. 자 들어오세요. 6인실 예약되셨죠? 저쪽 별관 끝방입니다. 원장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볕도 안 들 것 같은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돈 없는 불쌍한 노인네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굽어있던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우두둑. 굳어있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장 양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굵고 또렷하게 나오자 앞장서던 원장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손을 꺼냈습니다. 제 손에는 핫팩 대신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와 검은색 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소중한 거라도 챙겨 오셨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원장의 코앞에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보이요? 원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로또 용지 아닙니까? 지난주 거네. 아니 잠깐만. 원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3, 12, 25. 세상에, 이거 1등. 1등이잖아요. 원장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거 당첨금이 30억. 아니, 세금 떼고도 20억이 넘는데. 저는 놀란 원장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뺐다시피 가져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금 간 내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나를 여기다 버리고 지들끼리 히히덕거린 소리가 생생하게 들어있어. 원장은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멍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게 무슨... 저는 보따리를 바닥에 툭 던지고 원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40년 동안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다져진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내 아들놈이 낸 입소비 그거 당장 걔 통장으로 환불해 주시오. 네. 하지만 규정상 내 돈으로 낼 거요. 현찰 박치기로.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원장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제일 크고 제일 따뜻하고 밥 제일 잘 나오는 방. 거기로 주시오. 원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장 비싼 특실이 있긴 한데 거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은 썩어나게 많으니까 잔말 말고 방키나 내놓으시오. 저는 로또 용지를 다시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네, 말씀만 하십시오. 원장은 이미 제 기세에 눌려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아들이 떠난 길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순대국 말고 아주 비싼 걸로 먹어야겠소. 스테이크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제일 부드러운 놈으로 가져오시오. 원장이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주방장 불러서 당장 준비시키겠습니다. 사모님, 이쪽 본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원장이 제 낡은 보따리를 무슨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본관 로비로 들어서자 훈훈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춥고 가혹했지만 유리창 안쪽은 딴 세상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철수야, 미영아. 너희는 오늘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의 미래를, 너희의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지옥은 저 바깥의 추위보다 훨씬 더 혹독할 것이다. 기대해라. 내 진짜 인생은 너희가 떠난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입소 일주일 후. 어우, 시원하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저는 최고급 안마의자에 파묻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뱉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감돕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호사입니다. 똑똑. 사모님, 점심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제 전복죽입니다. 나비 넥타이를 맨 직원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에 정갈한 물김치. 누가 봐도 군침 도는 밥상이지만 제 콧구멍은 자꾸만 헛것을 찾습니다. 거 혹시 주방에 순대 남은 거 없소?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순대요? 원하시면 바로 사오겠습니다. 아니 됐소다. 그냥 해본 말이요. 직원이 나가자 저는 숟가락을 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지겹게 맡았던 그 돼지 누린내. 그게 뭐라고 이 좋은 향기 속에서도 그 비릿한 냄새가 그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 냄새 좀 빼고 오시면 안 돼요? 불현듯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립니다. 명절날 손주들 보러 갔다가 문전박대당했던 그날. 미영은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었죠. 애들 학원 친구들이 놀러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할머니한테서 돼지똥 냄새 난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철수는 옆에서 거들었고요. 어머니 옷 좀 갈아입고 다니세요. 병원 사람들 볼까봐 창피해 죽겠네. 저는 제 팔뚝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이제는 비싼 바디워시 향기만 나는데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시큼한 쉰내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잉, 지잉.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박철수. 일주일 만입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일 리가 없죠. 저는 목청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잘 계시죠?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는 저 건조한 목소리. 누구세요? 저는 일부러 말꼬리를 길게 느리며 되물었습니다. 아저라니까요. 철수, 아들 철수. 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철수? 우리 철수 학교 갔는데 도시락 안 가져갔나? 하,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감도장요. 그거 어디 두셨어요? 역시나 국밥집 건물 팔아먹을 생각뿐입니다. 도장? 무슨 도장? 쾅 찍는 거? 네. 그 상가 건물 파는 서류에 찍을 인감도장요. 장롱 뒤져봐도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유, 답답해.
그냥 우리가 간다고 해. 브로커 박 실장님이 오늘 아니면 안 된댔단 말이야. 철수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딱 계세요. 지금 미영이랑 갈 테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까만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와라. 내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참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원장이 백화점에서 사다 바친 고급 실크 가운과 입수할 때 제가 입고 왔던 낡은 몸빼바지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실크 가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쉰내 나는 낡은 패딩과 무릎 나온 바지를 꿰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일주일 전 요양원 앞에 버려졌던 그 초라한 노인네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좋아. 이래야 기목뿐이지.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더 헝클어뜨리고 침대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창밖 주차장으로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제 꼴을 보고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니 옷이 이게 뭐예요? 요양원에서 옷 안 줘요? 뒤따라 들어온 미영은 코앞에 손부채질을 해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우 냄새. 여보 내가 뭘 했어. 어머님 씻지도 않으신다니까.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밥 줘. 순대국. 철수가 답답하다는 듯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밥은 이따 드시고. 도장 어디 있냐고요. 도장? 미영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턱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지장이라도 찍으세요. 도장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어야죠. 지장? 그게 뭔데? 먹는 건가? 제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자 미영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우 더러워. 여보 빨리 손잡아. 인주 묻혀. 철수가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악녀. 아들의 손이 이렇게 억센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거 하나만 찍으면 다 끝나요. 아들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달라. 평생을 피땀 흘려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 듭니다. 저는 버둥거리는 척하며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아들놈은 제 눈빛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 노란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제가 발작하듯 소리치자 철수가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집은 무슨 집? 그 집 이제 없어요. 빨리 찍으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아직 멀었습니까? 시간 없는데. 부동산 브로커 박 실장. 그의 등장에 철수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빨간 인주가 묻은 철수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3, 2, 1.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철컥. 브로커 박 실장이 등 뒤로 문을 잠갔습니다. 육중한 금소금이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렸습니다.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비켜봐요. 박 실장이 철수를 거칠게 밀쳐내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할망구 좋은 말 할 때 찍어. 자식 앞길 막지 말고. 미영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머머.
실장님, 살살해요, 살살. 노인네 놀라서 심장마비라도 오면 어떡해요. 도장은 찍고 죽어야지. 철수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박 실장님 화나면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꾹 찍으면 끝난다니까요. 무서운 분이라. 하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시장통에서 칼 든 취객도 맨손으로 때려잡던 게 나 김옥분입니다. 박 실장이 제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인주 밥그릇에 쑤셔 넣으려 했습니다. 자, 힘 빼쇼. 힘 빼. 제 손끝에 붉은 인주가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짝! 경쾌한 마찰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 뭐야? 저는 멱살 잡힌 손을 쳐내고 침대 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개가 짖나 했더니 남의 병실에 똥개 한 마리가 들어왔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내 눈깔이 흐리멍덩해 보이다가 갑자기 또렷해지니까 귀신 본 것 같냐? 미영이 뒷걸음질 치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투가 왜 저래? 치매라며. 저는 침대 시트 밑에 숨겨뒀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기계가 제 손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이놈이 알고 있겠지. 딸깍.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직. 아유 냄새나. 여보 당장 요양원에 처박아. 애들 정서에도 안 좋다니까. 알았어. 일단 거기 넣어두고 건물 빨리 팔아버리자. 반반 나누는 거다? 당연하지. 아우 속 시원해. 이제 그 꿀꿀이 냄새 안 맡아도 되네. 철수와 미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가 덜덜 떨며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세요. 오해? 내 귀가 먹었으면 오해라고 하겠는데 아주 생생하게 잘 들리는구나. 저는 녹음기를 끄고 베개 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 2장을 꺼내 그들의 면상에 획 집어던졌습니다. 팔락. 종이 한 장이 철수의 이마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나 봐라 이놈아. 철수가 바들거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글씨 못 읽냐? 변호사가 공증선 유언장이다. 철수의 눈동자가 종이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김옥분 소유의 상가 건물 일체는 사후전액사회재단에 기부한다. 기부. 사회 기부요.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구겼습니다. 미쳤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내 건물을 왜 남한테 줘요? 왜? 내 건물? 언제부터 그게 내 건물이었냐?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돼지똥 닦아가며 번 돈으로 산 내 건물이다. 미영이 옆에서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더니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미영이 들고 있는 것은 로또 복권 사본이었습니다. 동그라미가 6개. 선명하게 찍힌 1등 당첨번호. 이게 뭐예요 어머니? 로또 1등? 미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축하드려요. 이게 얼마예요? 30억? 여보 들었어? 우리 엄마 30억이래. 미영이 제 손을 덥석 잡으려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시죠? 저 원래 말만 그렇게 하지 속은 안 그런 거. 집에 가요, 네. 제가 수라상 차려드릴게. 저는 미영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치워라.
냄새 없는다. 네, 너희가 그랬지? 나한테서 돼지 냄새 난다고. 이제 보니 너희한테서 나는 돈 썩은 내가 더 진동을 하는구나. 상황 파악이 끝난 박 실장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저기 가족끼리 오붓하게 대화 나누시고 저는 바빠서 이만. 어딜 도망가. 제가 호통을 치자 박 실장이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내 놈도 공범이야. 주거 침입에 협박까지. 경찰서 가서 콩밥 좀 먹어야겠다. 저는 침대 옆 인터폰을 들고 보안실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보안팀이죠? 여기 305호인데 웬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당장 와서 끌어내세요. 철수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철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아들. 내 아들은 일주일 전 눈보라 치던 날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넌 누구냐? 어머니. 철수가 악을 쓰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쾅! 보안요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 다 내다버려요. 아주 멀리. 보안요원들이 철수와 박 실장의 팔을 꺾어 일으켰습니다. 이거 나 여기 보호자야. 이거 안 나. 철수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요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로또, 그 돈 저 주셔야죠. 저희 빚 있단 말이에요. 시끄럽다. 내 빚은 네가 갚아라. 우당탕퉁탕. 복도가 한바탕 소란스러워지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병실. 바닥에는 구겨진 유원장 사본과 철수가 흘리고 간 땀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앞이 흐릿한 걸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로또 용지 원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 6개.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라고 핏줄까지 끊어내게 만드는 건지. 아, 춥다. 보일러는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라도 난 듯 시린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돈은 지켰고 건물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은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허망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넓은 병실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 정원 벤치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눈 내리는 벤치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는 노인. 그 쓸쓸한 등이 꼭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병실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에이구 속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혼자 소리쳐봐도 목소리가 텅 빈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승리감은 찰나였고 밀려오는 건 지독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들놈을 내쫓았으니 이제 진짜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횡하니 바람구멍이 뚫린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해. 나가자 나가. 저는 패딩 점퍼를 걸쳐 입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1층 정원은 온통 눈 세상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가 조금 식는 듯 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휘휘.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하모니카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니 등나무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중절모를 눌러 쓴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아까 창문 너머로 봤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죽이고 다가가 벤치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노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곡조가 어찌나 구슬픈지 듣고 있자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노인이 하모니카를 입에서 떼며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관객이 있으니 더 잘 부러지네. 저는 픽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청승맞게 웬 하모니카요? 입술 안 얼어붙었소? 노인이 중절모를 살짝 들어 올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음이 시린 것보단 낫죠. 새로 오신 분인가 봅니다. 인상이 아주 장군감이시네. 장군은 무슨, 그냥 성질 더러운 할망구요. 아까 경찰차 오고 난리 난 거 못 봤어? 봤죠. 아주 요란하던데. 쓰레기 청소 좀 하셨나 봅니다. 쓰레기 청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을 쓰레기라 부르는 게 남들 눈에는 폐륜으로 보일까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썩은 건 도려내야 살이 차오르죠. 그 한마디에 경계심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쇼. 따뜻하니까. 허허 감사합니다. 저는 장 선생이라고 부르세요. 전직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난 옥분이요. 시장통 국밥집 주인이었고 장 선생은 캔커피를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가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평생 피아노며 바이올린이며 가르쳐서 유학까지 보냈는데 빈털털이 되니까 요양원에 던져놓고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거기도 버려졌어? 버려지다니요. 제가 그놈들을 출가시킨 겁니다. 마음에서. 장 선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병상련이라더니 낯선 노인 옆에 앉아 있는 게 텅 빈 VIP실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나한테 돈이 좀 생겼소. 아주 많이. 로또라도 되셨나 봅니다. 비슷하오. 근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나니 이걸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소. 자식 새끼 주자니 배 알 꼴리고 나 혼자 쓰자니 먹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장 선생이 하모니카를 만지작거리며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 여사님, 돈이랑 걸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랑 걸음? 글쎄, 둘 다 더러운 거? 장 선생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것도 맞네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둘 다 한 곳에 쌓아두면 지독한 악취가 나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아까 그 자제분들처럼요. 아들놈과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맞소. 돈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이다. 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이 흙을 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죠. 뿌리면 꽃이 된다. 머릿속에서 댕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것만 알았지 뿌리는 법은 몰랐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자식 입에 넣어주면 그게 꽃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독버섯만 키운 꼴이었습니다. 장 선생이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주머니에 있는 그 돈 썩게 두지 마시고 향기 나게 써보세요. 그럼 여사님 인생도 꽃밭이 될 겁니다. 순간 가슴속 뚫린 구멍으로 따뜻한 바람이 훅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나처럼 자식 눈치 보느라 밥 굶는 노인네들. 갈 곳 없어서 추운 방에서 떨고 있을 내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따뜻한 아랫목 하나 내어주는 것.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 선생, 고맙소. 내가 진짜 귀인을 만났네. 장 선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시게요? 걸음 뿌리러 가요. 아주 신나게 뿌려볼라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프런트에 있는 직원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제일 똑똑한 변호사 좀 불러줘요. 지금 당장. 직원이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는 갑자기 왜? 법인인지 뭔지 그거 하나 만들어야겠소. 내전 재산 털어서. 무슨 법인이요? 무료급식소. 그리고 노인 쉼터. 이름은 그래 옥분 실버 재단으로 합시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렇게 쿵쾅거리는 건 아들이 의대 합격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에 로또 용지를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이 돈이 제 주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여기 VIP 고객님이 급하게 찾으시는데. 저는 직원의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이봐요, 변호사 양반. 나 김옥분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튀어오시오. 내 인생 마지막 사업을 시작해야겠으니.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이 온통 꽃밭으로 보였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른두린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딴 사람인 줄 알았네. 거울 속에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평생 질끈 묶었던 파마머리는 우아하게 드라이가 되었고 김이 가득하던 얼굴에는 분칠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10,000원짜리 몸빼바지 대신 몸에 딱 맞는 진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으니 제가 봐도 제법 태가 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용실 원장이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장님, 오늘 주인공이 아주 빛이 나네요. 빛이 나. 아드님이 의사시라고 했나? 어머니 이렇게 고운 줄 알면 깜짝 놀라겠어요. 아들이라는 단어에 순간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립스틱 묻은 입술로 씩 웃어 넘겼습니다. 아들은 무슨. 내 돈 내고 내가 꾸미는데 누가 뭐라 그래. 어때 좀 있어 보여? 말해 뭐해요? 강남 사모님 저리 가라지. 미용실 문을 열고 나서자 훈훈한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겨울 그 지독했던 눈보라는 흔적도 없고 거리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이 이제는 내 집이 된 그곳 로비에는 장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낡은 코트를 벗고 깔끔한 중절모에 나비 넥타이까지 매고 멋을 부렸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장 선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옥분 여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이 부십니까? 선글라스라도 끼고 올 걸 그랬습니다. 아유 영감님도 참. 주책 떨지 말고 빨리 가기나 합시다. 사람들 기다리겠소. 저는 짐짓 타박을 줬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귀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옛날 옥분내 순대국 자리였습니다. 기름때 쩔어있던 간판은 내려가고 그 자리에 번쩍거리는 황동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옥분 실버 재단 무료 급식소 및 쉼터. 건물 앞에는 화환이 줄을 지어 서 있고 동네 노인들과 시장 상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오셨다.
김 회장님 오셨다.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옥분 할매. 아니지, 이사장님. 축하해요. 세상에 국밥집 할매가 재단 이사장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익숙한 시장 상인들이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줘. 라고 소리쳤을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삐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멋진 연설문 종이가 주머니에 있었지만 저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를 툭툭 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다들 밥은 먹고 왔어? 좌중에서 와하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김옥분이 평생 여기서 돼지 내장 썰고 국물 우려내면서 살았소다. 다들 내 몸에서 냄새난다고 코 막고 피해 다녔지. 심지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놈도 그럽디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근데 말이요. 생각해보니 그 냄새가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 그 냄새 덕분에 내 자식 공부시켰고 먹고 살았고 오늘 이렇게 번듯한 건물도 올렸으니까. 저는 현판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왜 다시 열었느냐? 나처럼 자식 눈치 보느라 찬밥 먹는 노인네들 돈 없어서 점심 굶는 사람들. 여기서 맘 편하게 뜨끈한 밥 한 끼 드시라고 열었소. 돈 필요 없수다. 그냥 와서 배 터지게 먹고 가쇼. 그게 내 낙이요. 와,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김옥분 만세, 이사장님 최고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장 선생이 단상 아래서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쾌한 꽃타령 멜로디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자를 맞추며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장 선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엄지를 척 들어 올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을 때는 몰랐던 돈을 쓰면서 느끼는 이 짜릿한 쾌감.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진짜 내 인생이지.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우리는 시내의 한 호텔 뷔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양원 친구들 서넉과 장 선생 그리고 저까지 6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번쩍거리고 접시마다 산해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사장님. 이거 랍스터 아니에요? 세상에 이걸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접시를 들고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저는 게 다리 하나를 집어 김할머니 접시에 턱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아유, 촌스럽게 왜 이래? 다 내 돈이니까 걱정 말고 실컷 드쇼. 남기면 벌금이야. 이사장님, 저는 이 스테이크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 없어도 씹히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오물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장 선생은 와인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잔 채우세요. 오늘같이 기쁜 날 건배 한번 해야죠. 우리는 쨍소리가 나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옥분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접시에 담긴 초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구멍이 자꾸만 메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병원 회식 있어서 늦어. 밥 혼자 드세요. 어머니, 반찬 냄새 나니까 뚜껑 좀 꼭 닫아두시라니까요. 혼자 텅 빈 식탁에 앉아
아들이 먹다 남긴 찬밥을 물에 말아 김치 조각이랑 넘기던 수천 번의 저녁 식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밥알이 모래알 같았는데 지금은 남이 차려준 밥을 좋은 사람들과 웃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니 기어이 볼을 타고 뚝 떨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왜 그러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옆에 있던 김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냅킨으로 눈가를 훔치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니야. 와사비가 너무 맵네. 코가 뻥 뚫려서 그래. 장 선생이 말없이 제 앞에 물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우십시오. 좋을 때 흘리는 눈물은 보약이랍니다.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랍스터 집게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유 주책이야 정말. 자 다들 많이 드쇼.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배 터지기 전에는 집에 못 가. 하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웃음꽃이 피어나는 식탁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72회 인생 중 오늘이 가장 배부르고 등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기도보다 시련을 더 좋아하나 봅니다. 행복한 만찬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무리를 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요?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천장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장 선생.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쿵. 제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직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안 되는데. 나 이제 겨우 살만 나는데. 이제야 꽃 좀 피워보려는데. 캄캄한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눈이 시리도록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건 알싸한 소독약 냄새. 어제까지만 해도 맡았던 향긋한 와인 냄새도 구수한 국밥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팍에는 주렁주렁 전선이 매달려 있고 팔뚝에는 굵은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김옥분 환자분. 여기가 어디요? 나 왜 이러고 있어?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하신 데다 최근에 무리를 하셔서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장? 그럼 나 죽는 거요? 당장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해요. 흥분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가 나가자 저는 허탈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돈 좀 써보나 싶었는데 몸뚱어리가 말을 안 듣다니. 역시 신은 내 편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가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든 남자. 아들 박철수였습니다.
놈은 세상에서 제일 효자라도 되는 양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침대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철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도 참. 아들이 위독한 어머니 보러 오는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요. 누가 내 엄마야. 우린 끝났다. 법적으로도 남이야. 에이, 법적으로 남이라뇨. 천륜이 그리 쉽게 끊어집니까? 철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제가 어머니 보호자입니다. 뭐? 보호자? 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가 아닌 건 내 놈이 더 잘 알 텐데. 녹음 파일 듣고도 그 소리가 나와? 철수가 혀를 쯧쯧하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거야 어머니가 조작하신 거죠. 멀쩡한 재산을 30억이나 펑펑 쓰고 이상한 재단이나 만들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의사들도 다 동의할걸요? 심신미약 상태라고. 이 도둑놈의 새끼가. 제가 몸을 부르르 떨자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삐삐삐삐. 철수가 짐짓 놀란 척하며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진정하세요. 의사가 절대 안정 취하랬잖아요. 그러다 진짜 가시는 수가 있어요. 놈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쇠약해진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손 치워. 더러워.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세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받아줬어요. 어머니 계좌, 재단 운영비 싹 다 동결됐다고요. 뭐 동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결이라니. 내 돈을 내가 못 쓴다니. 철수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네. 10원 한 장 못 뺐어요. 이제 그 돈 관리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후견인이니까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불쌍한 노인들 밥 줄 돈이라고. 그 노인네들 밥 먹일 돈으로 제 빚부터 갚아야죠.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남밥 먹이는 게 말이 됩니까? 철수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주는 밥 드시고 주사 맞으시고 죽을 때까지. 그것은 간병이 아니라 사육이었습니다. 나를 이 병실에 가둬놓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핸드폰 내놔.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야. 제가 협탁 위를 더듬거리자 철수가 잽싸게 제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아, 이거요? 이것도 제가 보관할게요. 외부랑 연락하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 나쁜 놈. 돌려줘. 당장 돌려줘. 제가 링거줄이 팽팽해지도록 손을 뻗었지만 철수는 폰을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장영감인가 뭔가 하는 그 늙은 제비놈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놈도 제가 접근 금지시킬 거니까. 장 선생은 건드리지 마. 그분은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은 무슨. 어머니 돈 냄새 맡고 붙은 거머리죠. 제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며 섬뜩할 정도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간병인한테 말하시고요. 아, 간병인도 제가 돈 좀 쥐어줘서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골랐어요. 철수가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여자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감시자였습니다.
갈게요. 돈 찾으면 다시 올게요. 철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으윽!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 딱 그 꼴이었습니다. 사지가 묶이고 입이 막히고 돈줄마저 끊겼습니다. 장 선생 변호사 양반 누구라도 좀 와줘요. 속으로 애타게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덩치 큰 간병인이 저를 힐끔 보더니 들으라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노인네가 얌전히나 있지 아들 속을 왜 그렇게 썩여서.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키우고 말년에 내 돈으로 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저놈 뜻대로 갇혀 있다가 화병으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못 죽어. 철수 저놈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낄낄거릴 꼴을 보고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내 국밥집 건물, 내 재단, 내 친구들.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해졌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호랑이 굴이 아니라 페류나 아들놈의 소나기에 잡힌 꼴이지만 두고 봐라, 박철수. 네가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해서 가뒀지? 그래, 내가 보여주마. 진짜 미친 노인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감시원의 눈을 피해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꺼져가던 제 생존 본능을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피고석에 휠체어를 타고 앉은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병실로 들이닥쳐 저를 구해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원고석에 선 아들놈 박철수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며 훌쩍거렸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원 한 장 아끼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펑펑 쓰고 계십니다. 이게 치매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판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제가 입은 환자복과 링거줄이 처량해 보였는지 판사의 눈빛에 동정심이 서렸습니다. 확실히 단기간에 지출이 과하긴 하군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철수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어머니는 지금 심신미약 상태라 말씀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제가 후견인이 되어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도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놈아. 제가 링거 거치대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철수가 달려와 제 어깨를 누르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발광하면 진짜 미친년 취급받으니까. 이거나, 이 살인마 같은 놈아. 제가 발버둥 칠수록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오락가락하시나 봐. 아들이 불쌍하네. 돈 다 날리게 생겼으니. 여론은 철수 편이었습니다. 제 몰골은 초라했고 철수는 번듯한 의사 가운까지 걸치고 나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며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비상식적인 지출 내역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판결봉이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법정 출입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멋진 중절모를 쓴 장 선생과 서류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피고인 김옥분 씨의 변호인 김지연입니다. 철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재판 다 끝났는데. 김 변호사가 당당하게 걸어 나와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아직 판결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고인의 정신이 매우 온전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의사 진단서보다 확실해? 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시장통 문방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가계부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소한 날부터 어제까지 매일 작성한 기억 노트입니다. 그깟 낙서장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낙서장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법원 서기가 공책을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가 공책을 펼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3월 5일 콩나물값 500원 인상. 비싸서 안 샀음. 3월 6일 철수가 와서 건물 팔라고 난동 피움. 3월 7일 재단 설립 비용 2억 5,320만 원 지출. 세금 계산서 발행 완료. 판사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군요. 글씨체도 아주 정갈하고 내용도 논리정연합니다. 김 변호사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복잡한 셈을 하고 매일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이 재단 설립은 충동적인 낭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여기 설립 계획서도 있습니다. 두툼한 계획서 뭉치가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저런 건 남이 써줬을 수도 있잖아요. 저 늙은 제비놈이 옆에서 꼬드겨서 쓴 거라고요. 철수가 장 선생을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장 선생이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 양반 말이 심하네. 나는 글씨가 악필이라 저렇게 못 써. 시끄러워. 너랑 저 변호사가 짜고 우리 엄마 돈 빼먹으려는 거 다 알아. 철수가 길길이 날뛰자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원고, 정숙하세요. 김 변호사가 냉철한 눈빛으로 철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원고 박철수 씨, 정말 어머님을 걱정해서 후견인 신청을 하신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 변호사가 주머니에서 검은색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 보물 1호 그 녹음기였습니다. 안 돼. 철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경위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증거물 제호 2번 재생하겠습니다. 딸깍.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철수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죽을 때까지. 그 노인네들 밥 먹일 돈으로 제 빚부터 갚아야죠. 핸드폰 내놔요. 외부랑 연락 못하게 막아. 노인네가 얌전히나 있지 왜 속을 썩여서. 철수의 표정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거 아들 맞아? 짐승이네 짐승. 효자인 줄 알았더니 완전 사기꾼이었네.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서 철수에게로 순식간에 옮겨갔습니다.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건 편집된 거예요.
제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판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동정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피고인. 나는 평생 셈을 하며 살았소.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목청 높이고 국밥 한 그릇 더 팔려고 자존심 다 버렸소.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요. 내 피고 내 살이요. 근데 저놈은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날 미친년으로 몰았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를 가리켰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오.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괴롭소. 저놈이 나한테 한 짓이 뼈에 사무쳐서 밤마다 잠을 못 자겠단 말이오.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김옥부는 의사 능력이 명확하며 재산관리 능력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박철수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패륜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100m 이내 접근 시 즉시 구속 수사한다.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 변호사와 장 선생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빚쟁이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눈물 범벅이 된 철수의 얼굴이 제 무릎 위에 처박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축축하고 불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철수가 닿았던 무릎을 털어냈습니다. 경위님 뭐 하세요? 이 사람 끌어내지 않고. 어머니, 저 철수예요. 아들이라고요. 경위 2명이 철수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잘 들어라. 철수가 희망을 품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난 겨울 눈보라 치던 요양원 앞에서 얼어 죽었다. 어머니, 너는 그냥 돈 냄새 맡고 꼬인 파리떼일 뿐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파리채로 쳐 죽이기 전에. 철수의 절규가 멀어지며 법정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문이 닫히자 지독했던 악연의 끈도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제 손으로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일. 그것은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장 선생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그의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젖은 눈가를 훔치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우리 재단 식구들 기다리겠네. 오늘 저녁은 내가 쏘는 거 알지? 장 선생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국밥 말고 더 맛있는 거 드셔야죠. 휠체어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우리는 법정의 긴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돈보다 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립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저 눈보라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때는 뼛속까지 시렸는데 지금은 유리창 너머로 보는 눈이 참 예쁘기도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방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화면에 헬멧을 쓰고 컵라면을 먹는 인부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개중의 구석에 웅크려 앉은 뒷모습이 낯이 익습니다. 철수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며느리 미영은 빚쟁이들을 피해 이혼 도장을 찍고 야반도주했다더군요. 철수는 파산 면책을 받고 지방 공사판을 전전한다고 하고요. 즉 밥은 먹고 다니나 몰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무덤덤하게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고소하지도 그렇다고 가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옷장에서 두툼한 패딩 대신 하얀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제법 환합니다. 나가자 옥분아. 손님들 기다리겠다. 방을 나서자 훈훈한 온기가 복도를 감쌉니다. 제가 세운 옥분 실버타운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삽니다. 다들 자식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치인 사람들이지만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타운 1층에 있는 옥분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돼지 삶는 냄새. 그런데 오늘은 그 냄새가 왜 이리 구수하고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방 한편에서는 장 선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사장님, 아니 오늘은 주방장님이신가? 장 선생이 하모니카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주방장은 무슨, 그냥 국밥집 할매지. 육수는 잘 우러났소? 그럼요. 제가 새벽부터 장작 패서 끓였는데 한번 맛보십시오. 장 선생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호로록. 진하고 깊은 맛이 목구멍을 타고 뜨끈하게 넘어갑니다. 캬 죽이네. 장 선생 음악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국물 내는 솜씨도 예술이네. 허허 옥분 여사님한테 배운 거죠. 사랑을 담아야 맛이 난다면서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 폐지 줍는 할머니들, 그리고 주머니 사정 가벼운 청년들까지. 식당 안은 금세 시끌벅적한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더 줘요. 깍두기 좀 더 줍쇼. 저는 신이 나서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뚝배기에 고기를 듬뿍 담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들깨가루를 팍팍 뿌렸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들고 가요.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국밥을 한술 뜨고 크아 시원하다 하며 웃을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큰 배부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쭈뼛거리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헬쑥하고 눈빛이 퀭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옛날 꽃이 공부한다고 고생하던 철수 모습 같았습니다. 청년은 가격표가 없는 메뉴판을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여기 진짜 무료인가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저는 앞치마에 손을 슥슥 닦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등을 팡팡 두드려 주었습니다. 돈은 무슨 돈? 젊은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야지. 아무 걱정 말고 저기 가서 앉아. 청년이 울먹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제일 큰 특대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밥을 꾹꾹 눌러 담고 순대와 내장을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자 먹어.
남기면 혼날 줄 알아. 청년 앞에 뚝배기를 쾅 내려놓자 청년이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에게서 숱하게 들었던 그러나 끝내 배신으로 돌아왔던 그 이름. 하지만 낯선 청년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말은 따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멍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청년의 앞에 깍두기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울지 말고 먹어.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는 법이야. 먹고 힘내서 살면 되는 거야.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안 가득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인생이 이 국밥 한 그릇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맵고 짜고 때로는 비린내도 나고 온갖 고생을 다 섞어서 팔팔 끓여낸 뚝배기 한 그릇. 먹을 땐 입천장이 데일 듯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다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개운한 맛. 이사장님 뭐 하십니까? 저기 설거지거리 쌓였는데요. 장 선생이 고무장갑을 끼고 저를 부릅니다. 저는 멍하니 있던 정신을 차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가요 간다니까? 영감님은 잔소리가 늘었어. 저는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서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수한 사골 냄새, 매콤한 양념 냄새, 그리고 땀 냄새. 이제 더 이상 이 냄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건 돼지 냄새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 냄새니까요. 자줄 서세요. 오늘 국밥은 제가 쏩니다.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봄꽃처럼 피어오릅니다. 제 인생 참말로 맵고 짰지만 끝맛은 이렇게 달달하구먼요. 이만하면 옥분이 인생 대성공 아닙니까? 저는 국자를 높이 들고 제 남은 인생을 향해 힘차게 외쳤습니다. 밥 더 줄 테니 든든하게들 먹고 가. 여러분, 옥분 할머니의 뜨끈한 순대국 한 그릇, 마음으로 든든하게 잘 드셨나요? 차가운 눈보라 속에 홀로 버려졌던 그녀가 결국 스스로 인생의 봄날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다가 문득 거울 속 늙어버린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 서글플 때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냄새는 부끄러운 악취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 냄새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국밥 국물처럼 맵고 짜게 느껴지시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푹 우려낸 진국처럼 그 고된 시간들이 모여 결국엔 달달하고 깊은 끝맛을 내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주변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